흰눈 내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계절 중에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월동 준비 잘들 하고 계신가요? 소품 몇 개만으로도 체감 온도와 행복 지수가 쑥 올라가는 인테리어 꿀팁부터 안전한 겨울나기에 필요한 자동차 체크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월동 준비 이상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 기세가 매섭습니다. 홍성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아니, 아버지 안 추우세요? 옛날에는 이거보다 한개 더 추웠지. 우리 아버지는 추운 것도 모르셔. 아니 어머니, 아니 우리 보일러 좀 틀을까? 영 썰렁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끼리 있는데 뭘 틀어. 그냥 있지. 엄마 담요 좀 줘봐요. 아유 영 썰렁한데. 아유 이거라도 덮고 있어야 되나? 보일러도 좋지만 소품을 활용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보일러 트는 것도 아니고 소품으로 가능한 일이야. 아이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 아유 참네. 어머. 가능하다마다요. 그 지혜 알려드릴게요. 따스한 소품이 추가가 되면 집안의 온도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어서 좋긴 하지만 여기에 카펫 한 장이면 포근함을 살릴 수가 있고요.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가죽 소파엔 패브릭 쿠션이 아늑함을 더해줍니다. 거기에 폭신한 러그 한 장이면 분위기 변신 성공! 어머, 뭐 별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뭐 쿠션에 요 러그 한 장 깔았다고 또 다른 분위기예요. 추운 겨울에 가죽 소파에 그냥 앉기 저희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양털 러그 하나만 깔아줘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파리도 낙상할 것 같은 정갈한 식탁에 조금 생기를 더해주자면요. 허브 종류의 초록 식물을 곁들여주고 초 몇 개만 올려놔도 체감 온도 아니 분위기 온도가 쑥 올라갑니다. 향초로 냄새도 잡아주고 말이죠. 대수롭게 생각하지 네. 않았던 양초인데요. 네네. 이렇게 멋스럽고 좀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네요. 네, 뭐 꼭 보일러를 올리지 않아도 정말. 집안의 온도를 높여주세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적재적소에 화분을 두는 플랜테리어죠. 삭막한 겨울을 싱그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린 소재를 집안에 들이면 공기 정화에도 좋고 좀 더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반려식물들을 보면서 마음도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자, 지금부터는 드라이 플라워로 겨울 분위기 한번 내볼까요? 드라이 플라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겨울 소재로 모카를 볼 수 있는데요. 모카를 이용한 화병꽂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우 그냥 복실복실 몽실몽실 예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간단합니다. LED 전구와 모카 송이를 화병에 넣고요. 줄기를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이 가지 하나만도 멋스럽다 생각하는데 요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것도 무심하게 이렇게 담았는데요. 네, 툭툭 던져주시면 됩니다. 와 허전했던 거실 장식장 위를 목화 화병이 따뜻하게 채워주는데요. 여기에 양초도 함께 장식해주면 훨씬 포근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안방 역시 포인트가 중요하죠. 벽면에 핀침을 이용해서 패브릭 소품을 걸어주면 밋밋함을 덜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공간이라도 소품 하나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공간을 바꿉니다. 전기 매트, 온수 매트 드려야지 네. 월동 준비다 생각했는데 이런 자그마한 소품 하나로 온기가 느껴져요. 너무 과하지 않게 포인트 소품 하나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월동 준비 어렵지 않은데요? 네. 월동 준비, 집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자동차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은요 월동 준비하러 왔어요 이 차. 근데 이쪽 주부가 너무 서둘렀나요? 아니에요. 적기에 아주 잘 오신 거예요. 한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점검 받으셔야지 안전 운행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포인트, 바로 타이어죠. 눈길과 빙판길,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요즘 나온 타이어가 사계절 타이어이지만 대설주의보라던가 아니면 온도가 급격하게 한동안 장기간 떨어지는 기온이 네네. 오게 되면요.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신다고 하면 노면 접지력이 높아지면서 제동에 더 안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스노우 타이어는 폭이 넓고 재질이 부드러워서 접지력과 제동력이 좋다고 해요. 다만 이게 문제죠. 좋기야 좋겠지만 비싸잖아요. 오늘 4개 다 말고 요 2개만 이렇게만 갈면 안 돼요? 안 돼요. 스노우 타이어는 제동력이 약간 강하다고 했잖아요. 앞에만 양쪽 2개만 갈거나 뒤쪽 양쪽 2개만 갈게 되시면 제동력 편차가 발생돼서 차가 돌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앞에 타이어와 뒤에 타이어를 같이 교환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 눈이 많은 산간 내륙 아니고서야 현재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바로 마모도 체크입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타이어 측면이 이렇게 다양한 손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살폈으면 이제 공기압 체크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공기압은 계절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한겨울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노면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타이어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상 주입보다 5에서 7% 정도 더 주입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자, 다음은 엔진룸, 그중에서도 부동액 체크인데요. 부동액은 항상 최고점과 최저점,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대요. 만약 최저점 아래에 있다면 부동액을 보충해 주는데 혹시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부동액의 비중도 꼭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100% 업니다. 비중을 점검하는 거는 겨울철에 필수사항이고요. 부동액이 얼게 돼버리면 엔진 자체가 파손이 돼버립니다. 팽창에 의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 되기 전에는 미리 점검하시는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운전자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바로 배터리가 있죠.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난감할 데가 없는데요.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배터리 성능도 낮아지게 됩니다. 네. 추웠을 때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기간이 좀 길어진다던가 덜덜덜덜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배터리에 힘이 없으면 시동 자체가 약간 지연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전문 정비업소 오셔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와이퍼 사용량이 여름철 못지않다고 하는데요. 워셔액은 충분한지, 작동엔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운행 후엔 와이퍼를 이렇게 세워두는 게 지혜입니다. 뭐 월동 준비라고 하면 김장하고 두툼한 옷 꺼내고 뭐 집안 구석구석 살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차도 예외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점검하시면 겨울철에도 안전운행 하실 수 있겠죠. 절대 빠른 거 아니래요.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기나긴 겨울,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자고요. 눈과 마음도 이렇게 포근하게 채워주면서 말이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자연을 벗삼아 산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을 찾았습니다. 고요하고 호젓한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이곳 청양에서 이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곳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한옥에 가볼 겁니다. 아, 벌써부터 이 고즈넉한 분위기에 취하는 것 같은데요.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한옥의 고풍스러운 자태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근대 개화기 전통 한식 가옥인 윤남석 가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곳에 오니까요. 장독 때부터 초가 지붕까지 그 옛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네요. 이것은 옛날부터 아주 우리 칠갑산자락 밑에 있는 윤남석 가옥, 아주 일제강점기 때 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윤남석 가옥입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 정도 가옥에 살려면 좀 이렇게 좀 재력이 있어야 되는 분 같아요. 갑부였었어요. 갑부였었고 또 일본하고 우리 그 일본 마카오 여기하고 교역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윤남석의 부친인 윤갑선이 지은 이 가옥은 사랑채와 별채, 행랑채 그리고 안채로 구성돼 있는데요. 정말 오래된 그 민속화를 보는 것처럼 진짜 고풍스럽네요. 아, 여기 이가온 윤남석 가옥 안채는요. 윤남석 씨가 여기서 사시던 생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윤남석 가옥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전통 한옥 가옥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돼 있습니다. 고택 내부에는 오랜 생활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곳곳에 보이는 생활용품들이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남석 씨가 일본하고 무역을 교역을 하면서 이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사 만주 김구 선생님 우리 한운동 이 독립 자금을 바로 대주신 분이 우리 윤남석 씨입니다. 전통 양식을 충실히 따라 지은 안채와 달리 별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통 목조 건축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양식을 띠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목조 건축 양식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기는 일본 전통 가옥으로 보지만은 여기 지금 이 내용 구조가 우리 조선의 전통 가옥으로 구조가 돼 있는데 우리 조선의 전통 가옥은 음양오행을 따라서 전통 가옥을 이렇게 졌어요. 이 기둥 밑에 그 타이도 둥그렇지요. 또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기둥 타이가 네모나지요. 이게 바로 음양오행을 따라서 전통 가옥을 구조를 이렇게 창건한 겁니다. 2층 한옥의 독특함이 배어있는 별채는 많은 명사들이 머물다간 명소이자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정한 한옥스테이로 품격 있는 고택입니다. 이 창문이 다 각자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저기 유럽 이런 창문이 다 여기에 같이 한데 어우러진 창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창호지잖아요. 네, 창호지. 전통 우리나라 문이에요. 야, 이 방과 방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이곳에 와서 이 한옥의 아름다움도 느꼈지만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또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좀 역사적으로 새로운 걸 알게 돼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이번엔 청양군 청양면 장승리에 자리한 조선시대의 제실이죠. 1668년에 지어진 청양 영모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누군가 이렇게 살았던 그런 생활하던 장소인가요? 아니, 생활하던 장소가 아니라 한평시 이관에 최초로 오셔서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에 그 영모제 제실입니다. 아니, 제를 지냈다면 예. 그 조상은 누구예요? 이관, 이효원, 이해 이분을 여기서 다 모시고 여기서 그 후손들이 제를 올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현종 9년 한평이 씨 문중회의를 통해 지어진 청양 영모제는 건립된 지 330여 년이 지났지만 초기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특색 있는 건물입니다. 이효원 선생님이나 이관 이런 네. 인물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그 이관 선생님은 한평리 시에 여기 청양 온 최초로 오신 시조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그 사관원, 대사관 또 도총사령관 이런 직책을 또 하시고 세자 두 분을 여기서 이분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한 분입니다. 이효원은 임진왜란 후 치열한 정권 쟁탈로 인해 거제도에 유배됐던 인물인데요. 인조반정 이후 영모제로 돌아와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청빈한 생활로 산수를 즐기며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청양이 간직한 한옥의 아름다움을 찾아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청양읍 교월리입니다. 청양은 진짜 아름다운 곳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청양은 아름다운 곳도 많고 유서 깊은 곳이 많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우측에 보면은 우산성 바로 팔각정이 있습니다. 청룡동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우산성도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우리 서쪽으로 가다 보면 대천 보령 가는 쪽에 우리 최재공 선생님 상의사가 유명한 곳이 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것도 우리가 가려는 곳 아니에요? 우리 유명한 청양 향교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자 성현께 제사를 지냈던 청양 향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그 왜 우리 조선시대 그 훈장님 같이 보이시는 분인데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명륜당이라는 이 향교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서 5, 6명이 매년 과거 시험을 보러 성균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급제를 하면은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조선시대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던 명륜당에선 충, 효, 예교시를 통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과목은 4과목이에요. 명심보감, 사자소학, 그다음에 이제 예절을 보면 생활예절, 그다음에 전통문화 이런 것을 가르쳐요. 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현재와 과거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청양향교. 현재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제, 서제, 내산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안쪽에 자리한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중국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문묘에는 5분의 성인, 공자님을 해가지고 안자, 정자, 자사, 맹자 이렇게 5분의 성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현의 현인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저 공자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 보면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자 사상은 바로 유교 사상이고 이 유학을 가르쳤던 그런 스승님이 되겠습니다. 성인이. 유생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교원리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양에 아름다운 곳도 많지만은 특히 우리 청양의 유교, 유림들이 또 많이 배출되고요. 또 우리 청양에 앞으로 오시면은 우리 청양 이 산세 좋은 곳을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청양의 고택들을 둘러보며 고택이 품은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만나본 하루였는데요. 고즈넉한 멋이 아름다운 청양에서 예스러움이 주는 정겨움과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뭐든 가능한 스마트 시대. 농업과 의료 분야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로봇을 통해서죠. 로봇에 의지하니까 사뿐사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나 진짜 로봇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군요. 생각한 대로 그리고 말하는 대로 척척 로봇들이 열리라는 그 현장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요즘 로봇 덕분에 미소가 끊이질 않는다는 이곳은 경북 안동의 한 회복병원. 여러분, 이게 로봇 춤이잖아요. 제가 로봇 춤은 들어봤는데 병원에 효자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병원에 무슨 로봇이 이렇게 필요가 할까요? 그 정말 있을까요? 여기 있다고 세상에. 여러분, 진짜 있어요. 저기 효자 로봇. 딱 봐도 일반적인 운동 치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병원 내 1등 일꾼이라는 뉴페이스, 다름 아닌 재활 로봇입니다. 세상에나 눈으로 보고도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익숙한 장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의료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데 봐도 신기한데 이게 아이언맨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장비를 해서 치료를 하면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있나요? 보통 뇌졸중이나 이제 중풍 같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모습이 나오지만 보통은 이제 한쪽을 절거나 이렇게 이제 비대칭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이런 이제 로봇을 통해서 관절 각도나 아니면 힘 자체를 이런 리프트로 또 도와주고 해서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이렇게 이제 로봇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재활을 시작하면 걸음딛기로 다리 힘을 키우는 것이 첫째. 스탠딩 로봇은 전기 자극을 주는 동시에 다리 근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워크봇의 경우 환자의 키와 몸무게 또 관절의 위치에 따라 AI가 맞춤 치료를 합니다. 와, 지금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마에 또 땀이 소글소글 맺혔거든요.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요. 그동안은 그러면 다리가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 이제 선생님들이 맹이를 만져주고 그랬는데요. 얘가 이제 또 로봇가 저게 해주니까 간격을 해주니까요.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반적인 재활 치료보다 이게 로봇에 의지하니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예. 제가 다리가 간격이 많이 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당겨주고 그러니까요. 많이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신경 손상이 심하거나 근력 회복이 더딘 환자는 보행 훈련 자체가 어려웠는데요. 로봇 덕분에 근력이 거의 없어도 치료가 가능하니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됐답니다. 야,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로봇이 도와주네요. 네네네. 야, 로봇이 정말 효자네, 효자. 아니, 이게 로봇 재활 시스템을 우리 지역에서 정말 보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도입하게 되셨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AI 기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최적화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재활 치료 시스템이 환자분들의 기능 회복을 빨리 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걸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존엄 케어를 모토로 하면서 일찍이 재활 로봇에 관심을 보이던 중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환자와 보호자의 짐을 덜어주고자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는데요. 로봇 재활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지도 궁금하군요. 요양병원에서 운영을 할 때 환자분들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병실료도 보험도 안 되고 간병도 보험이 안 되고 로봇도 보험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회복병원을 개원하면서 간병비도 보험되고 병실료도 보험되고 로봇 재활도 보험을 시켜서 환자 비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 전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비용들이 월 50만 원 이하로 가격이 낮춰지면서 이 로봇 고가의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집으로 가정의 품으로 가족들 품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이 로봇 재활을 도입의 목표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활 치료는 장기적인 싸움. 이제는 취약계층도 로봇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로봇은 그야말로 효자가 맞습니다. 재활의학 분야에서 로봇이 활약할 모습 앞으로를 더 기대해 주세요. 재활 치료는 로봇으로, 효자 워크봇으로 희망을 찾으세요. 농업 분야에서도 로봇 기술의 발전은 무죄입니다, 무죄. 이번엔 효자 로봇을 넘어 착한 로봇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는데요. 여긴 또 어떤 곳인가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 생산성 연구소로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농업로봇 실증센터는 논농사에 비해서 밭농사가 기계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원하고자 여기 경북도와 안동시에 위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들과 저희 협력하는 기관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보다 상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연구동 옆에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서 실증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국내 유일 로봇을 생산하는 연구소인데요. 지금까지의 로봇 개발은 해외 시장에 초점을 두면서 소규모 농가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 농업 로봇 실증센터에선 지역 밀착형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 전원 뭐 그런 건가요? 아니 뭐예요 이게? 저 로봇 만들어놨잖아요. 로봇 혼자서 일척척척척척 이 하는. 근데 이게 뭐예요? 오늘 뭐 농사 체험이에요? 로봇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기.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농업 로봇. 간단한 물주기부터 잡초 제거, 수확에 이르기까지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척척이라는데. 요 앞뒤 요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조향 버튼으로서 그 이륜주행과 사륜주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륜주행을 선택할 경우 언뜻 보기엔 농기계와 비슷해 보여도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단 말씀. 어쩜 농촌의 밝은 내일이 기대되는 순간이군요. 오! 유! 그대로 멈춰라! 이야, 정말 똑똑하네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네, 판봇입니다. 판봇. 직접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이렇게 농업 로봇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농사를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야,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여러분, 요즘 농촌에 일손 없다 하는데 이렇게 똑똑한 일하는 로봇이 있으니까 정말 좀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봇, 요거 효자네, 효자. 만드신 분도 효자네, 효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거운 상자를 번쩍 최대 20kg까지 거뜬히 들어올리는 어시스트 슈트부터 위치에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드론 방제기까지 대부분 상용화를 위해 연구 중인 농업 로봇이란 말씀. 편리함을 넘어 농업의 희망이 될 착한 로봇 판봇 꼭 기억해 주세요. 농업은 어렵다? 판봇만 있으면 쉬워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재활 로봇을 통해 건강한 희망을 꿈꾸고 설 자리가 좁아지는 농업 분야도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지역의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로봇 덕분입니다. 바이오로 로봇 전성시대 로봇 기술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입동을 지나 절기는 소설로 향하는 11월. 풀빛이 사그라진 산과 들이 쓸쓸한 듯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오늘 혜정 씨가 찾아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돌담길 정말 예쁘네요. 오늘 찾아온 곳은 평화라는 이름의 한옥입니다. 이름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어떤 집일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산골에 멋진 한옥을 짓고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평화로운 한옥의 주인 정순호, 남희희 씨입니다.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에는 밝은 달이 뜨는 넓은 마당이 있고요. 아름다운 꽃을 두른 담장도 있습니다. 처마선이 고운 멋들어진 기역자 한옥. 평화로운 진검도를 꿈꾸는 마당이 있는 집으로 떠나보시죠. 충북 괴산 칠보산 자락. 잡초만 무성했던 산기슭의 밭에 2005년에 지은 전통 한옥입니다. 와, 산세가 정말 멋져요. 네. 이렇게 산속에 아니 이렇게 고래등처럼 으리으리하고 멋진 한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집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 서울에 해화동이 있는데 네. 해화동에서 해체해서 옮겨다 지은 집이에요. 아, 그럼 서울에 있던 집을 괴산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렇죠. 예. 와,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짓는 건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3년이요? 예. 한옥은 이렇게 짜맞추기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체도 가능하고 다시 조립도 가능해요. 우리가 레고 블록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체하고 그대로 옮겨다 지은 집이에요. 와, 너무 신기하다. 서울에 있었던 예. 집을 그대로 해체해서 괴산에 와서 네. 조립을 하니까 예. 이렇게 또 괴산의 멋진 산세랑 어울리는 예. 집이 또 나타난 거잖아요. 예. 3년 동안 지으셨으면 예. 정말 힘들기도 하셨을 거고 또 애정도 많이 묻어났을 것 같은데요. 이 집 공간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그럴까요? 네.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네. 예, 들어가시죠. 이 집은 서울에 있던 백년고택이 헐리자 그곳에 목재와 기와를 옮겨와 집주인이 직접 지은 집이라는데요.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이 큰 한옥을 조립해 복원했다니 정말 놀랍죠? 서울에서 집을 해체해서 조립하신 거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는 원래 형태는 네. 이게 디귿자 형태였어요. 아. 근데 이제 디귿자를 저는 이제 마당을 좀 넓게 사용하고 싶어서 기역자, 어떻게 보면 니은자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좀 펴가지고 길게 썼죠. 오. 여기 보면 네. 여기 지금 홈이 파져 있어요. 네. 저 홈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원래 꺾어졌던 것을 이렇게 핀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 네. 또 한옥이 조립을 해서 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도 바꿀 수 있고 그것도 그렇지. 장점이죠. 네, 그 장점입니다. 아주 큰 장점이고 다행히 또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폈죠. 그래요? 집안으로 자연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구조를 바꾼 집. 이 집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사신답니다. 여기 이제 달이 걸리면 저기 이제 초승달이 걸리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정말 운치 있는 집이네요. 이쯤 되니 집안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들어가보실래요? 네. 와, 아궁이다. 네. 요즘 이런 거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와, 반갑다, 괜히. 근데 아궁이를 만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시골에서 시골 사는 맛 중에 하나가 이게 군부를 떼서 겨울에 아래목에 이렇게 따뜻한 그 겨울을 나는 것도 큰 낭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요새는 이제 날이 이제 차가워졌으니까 매일 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떼보실래요? 제가요? 네.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불멍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불을 보며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낭만을 즐기고 싶어 불편한 대로 아궁이를 그대로 살려 사용하고 있답니다. 군부를 떼는 부엌을 기준으로 공간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오른쪽이 살림하는 안채이고 왼쪽은 남편의 공간인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네, 여기가 문이죠. 네. 이렇게 사랑채 들어오니까요. 예. 한국적인 가락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예. 인테리어도 정말 이 한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선생님. 예. 이 뒤에 미닫이 문이랑 네. 앞에 있는 문이랑 뭐 옆에 있는 문이랑 다 달라요. 예. 일부러 이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 인체로 얘기하면 네. 사람이 이제 몸 전체가 있는데 가장 포인트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은 한옥에서 이제 문 얼굴이라고 해서 한옥의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들을 문 창살들을 보면 그 집 주인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문에서 묻어나오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문값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이렇게 문들을 소장을 한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해서 이제 맞춰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들이 좀 다 제각기 다르죠. 그럼 사랑채는 어떻게 꾸몄을지 살짝 구경해 볼까요? 집주인 정순호 씨는 서예가입니다. 사랑채는 그의 작업실 겸 연구 공간이면서 지인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고 술잔을 기울이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문을 달아야 할 곳에 유리문을 설치. 바깥 구경을 감상하면서 편안한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옥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갑자기 부러지네. 한옥을 좋아하신 이유, 또 지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옥에 대한 동경심도 있고 한옥에 대한 정서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다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제 한옥에 못 살고 있는 형편일 텐데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우리 것이 좋고 우리 것을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한옥을 짓게 됐습니다. 한옥은 건축비 많이 들잖아요. 어떠셨어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옥하면 일단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비 이제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한옥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건축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옥에서 내가 이 집에서 얼마 정도 살 것인가, 이 집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걸 먼저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축비는 자기의 여력에 맞게 한옥은 할 수 있습니다. 작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그거보다 몇 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이 집이 어느 정도 내가 후대 얼마 정도 갈 것인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 없이 대개는 건축비로 이렇게 처음에 평당 얼마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자기의 공간이 안 되고 늘 그냥 떠나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언제부턴가 집이 재산 가치로 인식된 시대. 집주인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한 집을 짓고 싶었다는데요. 그래서 한옥을 짓고 이름도 문화사랑방, 진검돌이라 붙였습니다. 이 집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검돌처럼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랍니다. 한옥은 뒷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하죠. 이제 한옥의 숨겨진 매력을 만날 수 있다는 뒷마당으로 가볼까요? 여기다가 조금 제가 이거 보여주려고. 네. 오, 집 뒤편에 이렇게 멋있는 네. 담이 있었어요? 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약간 경사진 터에다가 집을 졌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뒤로 물리면서 이제 우리 전통 가옥에서는 이런 것을 꽃담이라고 하는데 네. 기와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터를 물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막혀 있는 담이 아니고 서로를 이어주는 그 의미로 이렇게 꽃담이라는 표현을 쓰죠. 집에 이렇게 붙은 것은 보통 이것도 꽃담이라고 하지만 화방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난방에 도움도 되고 이제 두께를 이렇게 더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기능적으로는 난방으로 이제 도움이 되지만 또 이제 시각적으로는 이제 꽃처럼 이게 그 표현을 해줘서 꽃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네. 저 기와에 이렇게 굴곡들이 네네. 꽃잎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아, 너무 예쁘다. 3년에 걸쳐 집을 지은 것처럼 담장도 손수 쌓으셨다는데요. 흙을 쌓고 그 위에 기와를 올려가며 쌓는 꽃담은 아직도 작업 중입니다. 꽃담이 완성되면 훨씬 운치 있는 한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옥의 끝방, 차실로 가볼까요? 우리 옆에 아내분도 함께 하셨잖아요. 여기서 차 마시면서 남편분과 얘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네, 그렇죠. 아침에 저희는 일어나면 우선 차방에 와서 차 마시고 일상을 시작을 해요.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행복하죠. 한옥이 조금 불편한 것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차 마시는 거 아니면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 이제 1년만 살다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나가는 게 늘 이제 남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옥이 주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숨을 공간이 많은 놀이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 오면은 정말 많이 뛰어놀고 친구들 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너른 마당이 있는 한옥. 마당에서는 봄, 가을로 한 번씩 바둑대회가 열린다는데요. 텅 빈 마당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꽉 찬답니다. 마당과 툇마루에 바둑판을 펼치고 마주 앉아 바둑을 두는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네요. 이쯤 되면 집주인의 바람대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로 소통하는 집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죠. 집주인 청산 선생에게 집이란 어떤 곳일까요? 이 한옥을 통해서,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것도 위로도 받고 또 어떤 새로운 생활의 활력도 되고 그런 힘을 주는 공간, 저에게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활력을 주는 집. 지금 여러분도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사람과 자연이 얼싸하는 평화로운 징검돌 같은 집. 마이 맨션. 완벽한 초코 브라운 컬러에 탱탱함은 필수.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준 맷돌 맛이 나요. 바로 가을 별미 도토리묵. 깊고 구수한 맛은 그대로 합천 대표 먹거리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Do you know 합천 비빔밥? Yes, I do. 도토리 비빔밥 묵어요. 가을의 끝물 합천을 찾았습니다. 수려한 고장답게 계절의 끝자락에도 운치가 느껴지는데요. 낙엽을 보면 괜스레 헛헛해지는 마음. 이맘때 먹으면 좋을 합천의 음식이 있습니다. 속이 탱글탱글하거든요.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나요. 맛있어요. 얘네들은 맛있다. 안 했는데 해석하는 거예요. 생선도 말로 맛있다고. 내한테 물으면 꿀맛이다. 무지를 마세요. 도대체 뭐길래 하나같이 칭찬 일색일까요? 비빔밥은 그냥 비빔밥인데. 합천하면 도토리 산채 비빔밥이죠. 합천하면 가야산이죠. 가을이면 산에 넘치는 게 도토리니까 대표 먹거리로 만들어봤습니다. 도토리의 떫은 맛을 빼고 맛있게 쫄깃한 묵을 쓰려면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묵을 끓이다가 팔 아프다고 빨리 퍼면은 묵이 탱글탱글하고 쫄깃하지가 않거든요. 힘들어도 계속 저어갖고 오래 끓여야 묵이 쫀득쫀득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여기 왔을 때 어머님께서 한 지가 한 20년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같이 하니까 한 6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 때부터 다 치면 거의 한 100년 이상을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완전히 원주민이죠. 켜켜이 살아오며 쌓은 원주민의 손맛이 느껴지는 도토리묵과 합천에서 키운 나물이 만나 비빔밥이 되는데요. 도토리 비빔밥에는 부지깽이 나물, 취나물, 고사리, 또 각종 버섯하고 한 9가지 정도 해갖고 도토리를 곁들여가 같이 나갑니다. 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 10가지 정도 나물이 들어갑니다. 도토리 비빔밥. 처음에는 버섯과 도토리묵, 달래 부추장으로 구성됐다는데요.
산채 비빔밥도 맛있지만도 도토리묵을 먹고 싶어하고 두 가지를 다 먹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많아. 산채 비빔밥에다가 도토리를 얹어갖고 그래 도토리 비빔밥을 만들으니까 손님들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탄생한 도토리 비빔밥. 다들 이것만 찾습니다. 이거 왔어? 맛있어 먹어봐. 맛있네. 소고기 들어가서 훨씬 나도 비빔밥에 이런 도토리 먹어 나 지금 처음이야. 되게 맛있네. 얼마나 맛있는지 이 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죠? 울산에서는 우리 시장을 가서 사도 이렇게 젓갈로 집으면 탱글탱글한 감이 없는데 여기서는 도토리가 많이 들어갔는가 탱글탱글하게 맛있어집니다. 아니 묵은 안 해. 그냥 산채만 했는데 묵을 넣어놔가 좀 부드럽다 할까? 그래 먹을게. 비빔밥 하나로 감탄하기엔 이릅니다. 비빔밥에 딸린 반찬이 버섯, 더덕, 부침 해가지고 잡채 아마 한 15가지, 17, 8가지 나갑니다. 산삼보다 좋은 가을 더덕과 도토리만큼 산에 흔한 버섯을 중심으로 한상 가득. 맛집이다. 맛집. 반찬 골라 먹듯 비빔밥 소스도 고를 수 있는데요. 고추장이냐 간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개운한 걸 좋아한다고. 고추장이 들어가면 약간 매콤해갖고. 산채 비빔밥은 원래 고추장으로 비비는데 우리가 도토리묵이 들어가니까 도토리묵은 간장하고 궁합이 맞는데 그 취향이 다 틀려서 두 가지를 내서 자기 취향대로 비벼 먹습니다. 비빔밥 좀 먹어봤다는 고수들은 된장에 비벼 먹습니다. 된장이 비비네. 된장이 비비. 나는 고추장이 비빌 거야. 구수한 된장찌개가 나물과 도토리 맛을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데요. 이건 안 먹어보면 모릅니다. 자기는 향을 그대로 살리려고 그러면은 고추장 양념 없이 그냥 그 먹는 게 자기 그 향을 느끼고 안 놀고 가네. 된장은 국산 콩으로 메주를 쏘아서 직접 담아서 그래서 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공개하는 음식 비법 하나, 바로 장맛입니다. 속을 파보면 황금빛이 도는데요. 이야, 빛깔만 봐도 맛이 느껴집니다. 요거는 2년 됐습니다. 된장이 오래돼서 맛있다 하는데 1년, 2년째가 때 그렇게 끔지도 안 하면서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인공 조미를 하지 않는 건데요. 버섯에 조미료 들어가면 맛이 오히려 감소됩니다.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고 천연 조미료로 음식의 제맛을 내는 그게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비법은 없지만 그래서 더 끌립니다. 만든 거. 집에서 만든 거. 한결같은 맛을 알아주는 손님들 덕에 오래된 단골이 많습니다. 자연의 맛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조미료 맛은 안 나고 이렇게 편안해요. 또 하나, 음식은 갓 했을 때가 제일 맛있으니까 멀리까지 찾아준 손님들을 생각하며 따뜻함이 식기 전에 차려나갑니다. 산에 와서 뭐 공이 오면서 먹어서 그런 거 향이 진하고 참 특색 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릴 때 먹었던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준 맷돌 그 두부 맛이 나요. 그래서 이쪽에서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식당 한 지가 벌써 부모님부터 한 60년이 되었는데 100년 식당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끝나가는 가을이 아쉽다면 입안 가득 행복으로 물들 합천 도토리 밥상 맛보세요.